사연 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들으시고 내용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소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시계 초침 소리만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그런 날 말입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구 위에 먼지 하나 앉는 꼴을 못 봤고 떠날 때도 마치 잠시 시장에 간 사람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낡은 장롱 밑바닥에서 아내 명의의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을 찾았죠. 창구 직원이 통장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더군요. 어르신, 이거 해지 안 된 통장인데요. 심지어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사람 통장에 돈이 들어오다니요. 확인해 보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달부터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달 25일만 되면 정확히 30만 원씩 입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딱 세 글자, 국수집이었습니다. 30만 원. 그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제가 매달 아내에게 쥐어주던 용돈 액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밀가루라면 질색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국수집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돈을 받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내의 유품 상자를 뒤져 빛바랜 영수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모르는 동네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작정 그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달동네였고 그곳에서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국수. 가게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들고 있던 대야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당신, 혹시 은주 남편 아니오? 할머니는 저를 가게 안으로 이끌더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아내 은주가 지난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 무보수로 국수를 삶았다는 겁니다. 성당에 봉사하러 간다던 아내는 이 좁고 비릿한 육수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가 그러더군. 자기 남편은 일만 하고 살아서 자기까지 일하는 거 알면 가슴 무너질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어도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아내가 평생 모은 비상금을 맡기며 자기가 없더라도 남편 이름으로 동네 불우한 아이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장학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내는 죽어서도 제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제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은주 남편 양반, 은주가 맡긴 돈은 작년 말에 이미 다 바닥이 났거든. 지금 들어오는 그 30만 원, 그거 내가 보내는 거 아니오. 아내의 돈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달 제 통장으로 30만 원을 보내고 있는 국수집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맞으시죠? 그의 손에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낡은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지갑을 든 남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지갑 안에서 명함 대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아내가 병실에서도 머리맡에 두고 절대 남의 손에 닿지 않게 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국수집을 찾아오면 이 일기장을 직접 전해드리고 다음 지시를 따르게 하라고요.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일기장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첫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994년 4월 15일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울면서 잠꼬대를 했다. 명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이 30년째 가슴에 묻어둔 그 이름을 나는 오늘 처음 들었다. 그건 제가 평생 아내에게조차 숨겼던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습니다. 30년 전 직장 상사의 횡령 사고가 터졌을 때 저는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대가로 제 가장 친한 동료였던 명석이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했고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죠. 저는 그 덕에 자리를 보전했지만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흘린 눈물의 의미를,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이유를 아내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기장 다음 장에는 아내가 왜 이 낡은 국수집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석 씨의 아들이 혼자 국수집에서 일을 배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이 지은 죄를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갚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뜨거운 육수 솥 앞에 서겠다. 내 남편이 나중에라도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닦아 놓아야겠다. 아내는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으니 본인이 대신 10년 동안 그 가족의 곁을 지키며 사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수집 할머니에게 30만 원씩 보낸 돈도 사실은 명석이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통장에 들어오는 30만 원의 정체도 이제 아셔야죠? 변호사가 주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선 한 청년이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 명석 씨의 아들입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사모님의 진심을 알게 된 저 친구가 이제는 거꾸로 어르신께 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이 자기 가족에게 베푼 은혜를 남겨진 어르신께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면서요. 저는 주방에서 땀을 흘리는 그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30년 전 억울하게 끌려가던 명석이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변호사가 일기장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그 친구에게 국수를 삶아 대접할 때 우리의 30년 된 슬픔도 끝이 날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가게를 지키세요. 그게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70평생 팬데만 굴리던 저에게 그것도 제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아들 곁에서 국수를 삶으라니요. 이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잔인한 형벌입니까? 저는 낡은 앞치마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유언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국수집을 찾아가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그 낡은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죠. 주방 열기는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고 제 서툰 손놀림은 명석이 아들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육수는 그렇게 부는 게 아닙니다. 면이 불잖아요. 청년의 쌀쌀맞은 말투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가 저를 미워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래, 아내는 이 뜨거운 불 앞에서 10년을 견뎠는데 나는 고작 며칠도 못 버티겠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토요일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서 오세요. 인사를 건네며 국수 그릇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주방 안쪽에서 반죽을 하던 청년의 손길이 멈추더군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 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국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한쪽 다리를 약간 절며 낡은 점퍼를 걸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비겁한 침묵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내 친구 명석이었습니다. 명석이는 자리에 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주방 안쪽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고 그 벽 뒤에 숨겨진 수많은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석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 국수 한 그릇 주게. 예전에 은주 씨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청년이 제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면을 삶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멸치 육수 김이 제 얼굴을 덮는데 그게 열기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시야가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30년 전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도망쳤던 제가 이제는 그에게 줄 국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그의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릇을 내려놓는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명석이는 국수 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그는 말없이 국수를 씹어 삼켰습니다. 짜구먼. 은주 씨 국수보다 훨씬 짜. 그가 툭 던진 한마디에 제 참았던 눈물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석이는 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위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려놓으며 일어섰습니다. 맛은 없지만 그래도 속은 따뜻해지는구먼. 다음 주에도 올 테니 그때는 좀 싱겁게 삶아보게. 명석이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진심이 담긴 밥 한 그릇이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요. 그때 변호사가 제 곁으로 다가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한 달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사모님이 숨겨두신 마지막 유산의 실체를 확인하실 때가 됐군요. 서류 봉투 속에는 아내가 평생을 바쳐 준비한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주소 하나가 적힌 낡은 종이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가 아내가 남긴 비자금으로 사둔 집이나 땅일 거라 짐작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에서 마주한 건 번듯한 건물도 비싼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단층 건물을 개조한 작은 공부방이자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아내의 이름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은주와 기철의 희망식당. 어리둥절해하는 제게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이 10년 동안 국수집에서 일하며 모으신 돈과 마지막 신탁 자금은 모두 이곳으로 흘러왔습니다. 낮에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국수를 해먹이고 밤에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죠. 사모님은 이곳을 어르신이 직접 운영해 주길 바라셨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벽면에는 그동안 이곳을 거쳐간 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편지 액자가 걸려 있었죠. 여보,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남는 거잖아요. 당신의 30년 전 실수가 당신의 평생을 발목 잡게 둘 순 없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국수를 삶고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당신의 지난 날은 비로소 깨끗하게 씻겨 나갈 거예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는 제 통장에 매달 30만 원을 꽂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은 생을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어른으로 살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30만 원의 입금자 명의가 왜 국수집이었는지, 왜 그 돈이 아내의 비상금이 바닥난 뒤에도 계속 들어왔는지 말입니다. 그 돈은 아내에게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이 희망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 보내오는 후원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국수집 할머니의 손주 같은 아이들이 우르르 식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국수 곱빼기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제 가슴속에 고여있던 묵은 먼지들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명석이의 아들이 여전히 묵묵히 반죽을 치대고 있었고 가끔은 명석이가 들러 제법 맛이 좋아졌다며 투박한 칭찬을 건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매달 통장에 찍히는 30만 원을 보며 눈물 짓지 않습니다. 대신 그 숫자를 보며 아내에게 대답합니다. 여보, 오늘도 국수 맛있게 삶았어. 당신이 남겨준 이 앞치마가 이제 내 몸에 꼭 맞네.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해질녘 텅 빈 식당을 정리하며 아내의 통장을 서랍에 넣습니다. 입금 내역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제 마음속 통장에는 이미 셀 수 없는 행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흔적은 남고 그 흔적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꽃피우게 한다는 걸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아내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